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저는 사회자로 함께할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국내외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을 주제 영상과 또 행사 안내 영상 상영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각국의 경험과 성과를 소통하고 교류하며 미래를 밝힙니다. (2021년) 합계 출산율 0.81명,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 OECD 36개국 중 29위, 생산인구 감소, 팬데믹 충격 등 어려운 현실에도 반드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변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제시하는 우리는 현장과 정책을 잇는 혁신 브릿지. 오늘 내일의 답을 준비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으로 미래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간 포럼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청년 세대의 당면 과제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포럼은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2022년 KGEF는 핵심 노동인구 비중 감소라는 위기에 맞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정 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와 그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 대한민국. 2022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납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일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와 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그간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임했던 그 과정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내일 성장 방향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열정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저도 이번 포럼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단촐해 보이긴 합니다. 그 온라인 저희가 포럼을 열게 돼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 2022 대한민국 양성포럼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과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 대리님, 기조연설을 맡아 포럼의 문을 열어주실 기타 코피너스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님과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양일간 이어질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좌장, 그다음에 연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등 서로 다른 시간대와 장소에 있지만 올해 포럼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해외 연사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아직 벗어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고물가, 경기 둔화 우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별, 세대, 계층 간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과학기술 부문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더해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토론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특히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주제를 지속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선정하여 국내외 정책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필요한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세계 각국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ESG 등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국내의 기업 현장의 노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간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지혜를 나누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해 포럼에 참여해 주신 온라인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현장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럼 이틀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돌보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 모두가 꿈꾸는 세상일 텐데요. 이 많은 위기와 과제 속에서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틀간 열띠게 진행될 이번 포럼의 문을 김현숙 장관님께서 개회사로 열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럼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먼저 본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화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성가족부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지향하는 여성평등 확립과 여성차별 없는 세상을 확립하는 데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양성평등 포럼과 같은 행사 개최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포럼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평등은 영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지난 수십 년에 거쳐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분야입니다. 영국의 경우 여성의 선거권이 1928년까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선거권이 보장된 지 100년 후인 2022년 리즈 트러스가 세 번째 여성 총리로 당선되어 영국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선거권은 1948년부터 보장되기 시작했으며 이미 여성 대통령 또한 당선된 적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성평등을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중 하나는 경제적 평등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경제 침체는 모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임금 격차와 같은 기존의 성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성평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등 문제를 퇴보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개최된 포럼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견하고 향후 정책 및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은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과 LGBT 플러스 커뮤니티를 포함한 영국 사회의 전반적인 다양성과 포용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성평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여성의 평등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참여는 한국 연간 GDP의 2,160억 달러 혹은 12%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에 이로운 행동 및 해결 방안들은 경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소수자와 LGBT 플러스 사회를 포함한 전체적인 평등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더 평등한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님의 축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의 위기는 평등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성평등을 넘어 평등 사회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말 좋은 영향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데 또 오늘 포럼이 유의미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대리님 역시 포럼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먼저 2022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을 조직하고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신 여성가족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인 주제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는 변호사이자 외교관인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양성평등 분야에서 우리가 이룬 진전의 일부가 과거로 회귀할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팬데믹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30개월이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였지만 특히 여성의 경제적 웰빙과 일자리에 특히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7억 명의 여성이 법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제한을 받고 있고 104개국에서 특정 직업은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 전선에서 힘겹게 싸워왔지만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로 인해서 그간의 진전 중 일부가 퇴보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생계비 상승이라든지 기후위기, 대규모 분쟁 및 이주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지금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전적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지금 다양한 배경의 여성이 경제 회복의 필수의 요소입니다. 저는 오늘 주한 대사대리로서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로서 이런 중요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과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성평등은 캐나다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이고 페미니스트 국제지원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캐나다 국제원조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기반 플러스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 프로그램, 이니셔티브가 인지적이고 포용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조기 학습과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며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경제성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이득이 되는 결정입니다. 여성이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때 경제가 번영하고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물론 캐나다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찬사를 받을 만한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정치, 공공서비스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고위직 대표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논의를 통해 한국,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포럼이 정책 입안자와 리더 그리고 변화 관리자인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행동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협력국들과 더불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생산적이고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신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더불어 성평등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캐나다의 노력들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또 한 단계 한 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유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요. 이번에는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첫 번째 기조 연설입니다.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 부총재님께서 기조 연설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성장과 안정을 촉진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지금부터 기조 연설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나마 함께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한국은 IMF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지난 10년간 성평등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폭등, 기후변화 이런 여러한 현안들이 아무래도 더 심각한 성격차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여성의 직업, 소득, 안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1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전에 비교하면 100년이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늘어난 수치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약 6,400만 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2배이고요. 왜냐하면 여성이 임시직, 기간제 혹은 비제도권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시에 가장 먼저 해고되고 말죠. 임금은 낮고 사회적 보호는 미흡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발생한 이주민 중에서 80%가 여성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여성의 발목을 잡는 이런 성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경제에 공평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신속한 경제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야겠죠. 또한 강력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서 또 앞으로 향후 경제 회복력이라던가 지속 가능성, 포용성을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평등은 거시 경제적 또한 재정적 안정과 또한 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 성과를 증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급속한 인구 고령화, 낮은 출산율로 한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지난 10년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OECD 회원국 중 노동시장 성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고요. 소득과 노동력 참여율 모두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32%로
OECD 평균치에 비교를 한다면 거의 20%포인트 포인트가 높습니다. 또한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볼까요? 16%입니다. 다른 국가의 2017년 수치인 32%와는 아주 큰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01년에 53%였고요. 2021년에 60%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별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는 18%포인트인 것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다른 OECD 회원국의 약 15%랑은 차이가 크죠. IMF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를 하여서 2035년까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같아지게 된다면 실질 GDP가 7%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능력 있는 이 한국 여성의 노동 잠재력을 활용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시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재정적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결과가 도출돼서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공평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저희 IMF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속근무, 재배치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 지속근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동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공유제를 활성화하여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시간 단축과 노동환경의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관련 조치가 포함이 됩니다. 여성의 중립적인 정책 그리고 또 여성의 필요에 부합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부분과 직금에 맞춰서 제공되는 이런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업훈련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차 소득자의 과세 중립성을 확대하고 기업별 여성 임원 비율 벤치마크를 도입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더 확대하고 관리직이라든가 임원직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개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육아휴직제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고요. 임신 근로자의 근무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또한 부부간 자녀 양육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했고 여성에게 적합한 고용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대상 범위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2005년 이후로는 성별 영향 평가를 도입해서 여성 정책의 영향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양성 평등 예산 제도를 도입했고요. 양성 평등에 기반을 둔 재정 정책을 마련하고 또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런 정책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최근 도입한 성평등 정책 역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정부 지원으로 육아휴직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및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전문가를 지원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기초가 될 것이죠. 이러한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기는 했지만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아직도 큰 성별 격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향후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와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저학년 학생을 위한 공교육, 아동돌봄 서비스의 품질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IMF의 이사회가 최근 포괄적인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이 성평등이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이 전략은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성별 영향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기도 하죠. 이 많은 경우는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로 이런 영향이 있곤 하는데요. 우리 IMF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IMF의 업무에 통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IMF의 경제 감시 활동, 정책 자문, 또 IMF 지원 프로그램 설계 등에서 혹은 이 성평등 예산 수립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두에
해서 이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IMF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회원국이 성불평등 해소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IMF는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해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IMF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지원할 것이고요. 정책 협의를 통해서 성별 격차를 좁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보건력과 또 포용력이 있는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서포트할 것입니다. 이번 IMF의 성주류화 전략은 체계적인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의 거시경제적인 안정에 중요한 이런 매크로 크리티컬한 영역에 성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것입니다. 또 경제 충격 및 정책의 성별 영향도를 평가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맞춤화된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주류화 전략은 또한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주류화 전략의 목표는 크지만 타임라인은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IMF 회원국과 특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 수립하고 또 성평등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논의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후 세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통찰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별의 격차 해소와 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신 기타고 피나스 국제통화기금 부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이번 포럼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조연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님께서 정체절명의 과제인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주제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인실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인실입니다. 제가 저의 명함에 지금 뒤에 보시면 두 가지 직함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속가능 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그러한 직함을 두 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2월에 서강대를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사회 공헌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2022년도 양성 평등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좀 심하게 잡았는데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경제활동 확대입니다. 저는 여성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적 시각이 있겠지만 이번 주제하고는 적절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벗어나고 보니 아까도 어느 분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로 인한 그러한 불평등이 훨씬 더 확대됐습니다. 특히나 여성이나 취약 집단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 있어서 평등은 더욱더 불평등은 이제 확대됐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주제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환경 문제 그리고 또 사회 안정하고 통합, 경제 성장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 가능하게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글로벌 핵심 의제에 여성 경제 활동이 아주 핵심 의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92년도에 리우 선언을 해서 이 SDG라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제 주제가 시행이 됐고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도 물론 그다음 4년 후부터 우리나라도 국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1차 지속 기능 가능 발전 전략을 만들고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에 4차까지 수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번째가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나 해외에 있어서 그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한 이런 것들은 글로벌 핵심 과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왜 더 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거를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은 뒤에 보이지는 않는데 나중에 아마 저 자료에 보실 건데요. 여성 그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시면 진한 걸수록 참가율이 높은 건데 한국은 한 파란색으로 보면 한 중상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 뭘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처럼 경제가 발달하고 총량 기준으로 세계 10위인 그러한 규모의 국가에서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경제 참가율 같은 경우 과거 20년 동안 남성은 약간 그 1.8%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여성은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고용률은 한 7.6%포인트 상승했고요. 남성은 조금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했다라고 안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참가 격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여기 보이신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국가, 그나마 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만을 놓고 보면 남성은 그나마도 상위에 속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중하위에 이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른편에 끝에 그것도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또한 남녀의 임금 격차와 더불어서 고용의 질도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2021년도에 그 여성 임금 근로자 시간당 임금과 남성 임금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의 69.9%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고요. 총 임금으로 하면 그나마도 64%에 불과하고 그나마 코로나 이후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아니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대부분 여기 그 표에 보신 것처럼 여성은 이 10인 이하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있는 비율이 매우 높고요. 그나마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직장에 근로하는 그런 근속 연수가 짧고요. 또 근로 시간도 짧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풀타임으로 근무하지 않고 파타임으로 근무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가장 뼈아픈 그러한 그 문제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에서 위아래를 보시면 위에가 우리나라고 아래가 오른쪽 그림입니다. 아래가 OECD 평균인데요. 1990년대, 그러니까 과거 한 30년 동안 OECD 국가는 M자가 거의 없어져서 역U자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뚜렷한 M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지 M자의 그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깊은 부분이 25세에서 35세로 그러니까 연장됐다라는 거 외에는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본 것처럼 그럼 왜 경력 단절 현상이 일어나느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한 2010년도의 평균과 최근을 비교해 보면 육아라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과거에는 뭐 개인적 사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많이 이제 줄었고요. 육아라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특히 35세에서
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또 그러면 그 여성이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한다 하면 시간제 비중이나 애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중도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인용이 돼가지고 뭐 진짜 식상할 정도인데요. 2022년도에 또 발표가 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글로벌 성격차 지수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146개국 중에서 99위입니다. 거의 하위권에 있고요. 또 이코노미스트가 거의 10년째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이코노미스트의 그 유리 천장 지수라는 거는 특정 그런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지표를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지금 시작한 이래로 2013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발표한 것까지 최하위를 제일 밑에 있는 게 저희 한국입니다. 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국 현실은 지금 어떤 거냐. 즉 인구 구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제가 통계청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상한 그러한 그 인구에 대한 그 예측보다 매우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아까도 세계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출산율이 작년에 0.81이었고 올해 2분기에 0.75입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짐으로 인하여 모 외국 대학 교수가 아마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국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성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것이 자본과 노동과 총생산성 이렇게 나눠본다면 총생산성과 자본의 참여는 그렇게 많이 과거 한 20년 동안 줄지 않았습니다만 노동 참여가 매우 빠르게 줄고 있어서 여성 경제 활동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핵심 고용 인력이 활동 인력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저출산 고령화가 다른 나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생산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성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근데 그 배경은 무엇이 있나 보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늘고 있고 그래서 경제와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또 보육, 지원 및 이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 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나 아까 우리가 최하위라고 말하는 임금 격차 문제를 꾸준히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OECD 국가들이 늘리는 그러한 주요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성과 심지어는 여성과 남성의 생애 전반적인 삶의 패턴 중에서 그 역할이 수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고소득 국가의 글로벌 보편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표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지요. 저는 그 고소득 국가가 최근 20년간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를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드보케라는 덥케라는 발음이 어려운데 이분의 이미 오랫동안 여러 명이 이제 합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고소득 국가인 뭐 미국, 독일, 프랑스 여러 국가들의 출산 패턴의 변화를 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거 한 100년 동안 출산율이 쭉 줄어온 거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온 건 사실이지만 왜 최근 20년간 이들 국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했을까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출산을 결정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 연구 결과는 어떻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성이 소득이 늘어나면 출산을 줄인다.
또 그리고 여성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출산이 준다라는 그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 그리고 여성의 소득과 출산과의 그 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소득이 높아지거나 경제 활동을 확대하게 되면 애를 많이 가지기보다는 애를 가능한 한 적게 하되 그 애의 교육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잘 키운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퀀티티 앤 퀄리티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여성에게 가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커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줄어든다라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과거 이 고소득과의 20년간의 획기적 변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말한 그 두 가지의 실증적 패턴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보여지지가 않고, 그러면 왜 늘어났느냐 보니까 일가정을 양립하는 환경이 출산율을 늦게 해서 아까와 같은 부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논문에서 뽑은 건데요. 아까 말한 여러 개 고소득 국가의 그러니까 수평 측은 GDP이고요. 또 수직 측은 출산율인데, 명확히 부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학력이 늘어나면 아까 말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덜 낳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와는 반대로, 이게 16년이면 대학 졸업이잖아요. 6년, 4년이니까. 그런데 16년, 그러니까 이 학력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990년도, 2000년도, 2010, 20 가면서 상관관계가 역전되는 플러스의 관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그동안 계속 소득이 증가해서 조소득 국가에 진입했고, 경제 규모로는 10이나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게 좀 데이터가 좀 돼서 2008년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한국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여러 여성 관련한 쟁점들이 이미 정책의 영역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제도도 만들었고, 그리고 호적제도 폐지하고, 뭐 여러 많은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특수성은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나? 왜 저출산율이 일어나고 또 최하위권의 글로벌 성격차 지수가 되고 있으며 왜 유리천장 지수는 최하위인가? 그것이 우리의 양성평등 정책의 결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제 논문에서도 상당히 썼습니다만, 성평등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감대가 몇 가지 정책, 법, 예산, 프로그램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여성 문제가 이러한 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를 양성평등 프레임으로 재설정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기타 코피너스 IMF 수석 부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IMF 이사회가 지난 7월에 성주류화 전략을 발표하고 이걸 이제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 전 세계라고 하게 됐는데, 이러한 전략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성평등 제고가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돼서 IMF 홈페이지에 가보면 젠더라는 섹션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각종 연구 결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현실로 돌아가 보면 현실은 매우 더디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기후 관련한 재해, 사회적 불안, 전쟁, 이런 여러 충격들이 여성의 삶과 생계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선진국가 혹은 중간급 국가를 할지라도 성별 격차를 7% 미만으로 줄인 사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많은 그러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남녀 간의 불균등한 경쟁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또 성장에 부담을 줘서 경제 비용을 체결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바로 올해도 같은 그런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하인드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 어떤 위협이나 뭐 협력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또 서로 다른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에서 경영 활동을 하거나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서로 리플레이스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작용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러한 미시적 증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재무 성과도 기업 이사회에 성평등도가 높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별 다양성에 의한 이런 미시적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거시적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데 나오는 이점이 경제 성장에 훨씬 더 큰 동력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여성의 경제 활동을 늘리느냐? 중요한 거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막는 장애 요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린 저 그래프에 의하면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이쪽은 이런 여성의 성별 격차를 줄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지 않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확대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IMF의 또 다른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성불평등 측면에서 하위 절반 이하의 국가, 아주 이제 굉장히 심한 국가들이긴 합니다만 그 국가들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면 이 GDP가 평균 35%가 늘는다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5분의 4는 노동력이 더 여성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 5분의 1은 여성 노동력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성별 다양성으로 생산성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같이 늘면서 남성의 임금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 부분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데 서비스 부분이 확대되면 여성 경제 활동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남성의 임금과 경제 성장이 같이 동반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구조가 제가 통계 성장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숫자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거로 인하여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여성의 비정규직화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서 성차별 구조가 계속 지금 존속 중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노동시장에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의 대비도 아직 불충분한 건 사실입니다만 변화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남성 육아휴직도 늘어났고요. 또 육아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그러한 여성 근로자도 많이 늘었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여성가족부와 여성계가 힘을 합쳐서 올 6월부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성경제활동 확대에 그 경력 단절 여성을 갖다가 하는 그 법을 바꿔서 여성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이라는, 그동안은 이미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을 지원하는 법이었다면 그것을 여성 경제 활동을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의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여성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법으로 나름 그 여성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 6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 많은 기대가 되고요. 더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 논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고소득국가에 나오고 있는 획기적인 변화에서 보여진 것처럼 일과 생활과 균형이 가능한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그 차별적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가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보육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각 사업장 곳곳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이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개인을 지원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인식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CEO들이 다 이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인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그걸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왜 그러면 그러니까 보육을 해야 되는 여성에게 이런 남성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불합리하게 하느냐라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서 인사제도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다음에 인사고과에서 감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도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직장 내에서 그것이 가능해서 실질적인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이 여성에게 호의적으로 전환되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팬데믹, 에너지 가격 폭등,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성별 격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글로벌 저성장으로 가게끔 하는데, 저성장을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 파일을 놓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가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제조업의 고용이 축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또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 일자리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또 핵심 노동 연령층의 남성 경제 활동 참가율도 떨어짐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여성 경제 활동도 늘어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저성장이 간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노동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러나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등 그 첨단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핵심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여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여성 경제 활동은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신 이인실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이를 맡기고 나온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 진정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공감하며 기조연설을 함께 했는데요. 여성 경제활동 확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하고, 여성을 벗어나서 양성평등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기조연설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라는 이 대주제를 이해하고 또 향후 나아갈 방향, 우리가 논의해야 할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회식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3시 30분부터 첫 번째 세션이 다시 시작됩니다. 각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국내외 사례 발표를 통한 유익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